안녕하세요. 오늘은 요동정벌 시리즈의 마지막 회입니다. 이성계의 초인적인 활약으로 요동지역의 3분의 1을 점령한 고려는 점령한 땅을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동성을 중심으로 일어난 기철의 아들 기사인 테무르가 고려의 북쪽 변경을 위협하면서 고려의 영토 확장 계획은 다시금 흔들리게 되었죠. 이에 1370년 11월 공민왕은 이성계와 함께 이인임, 지용수 등을 불러 다시 한번 요동 공격을 명령하게 되는데요. 이번 목표는 기사인 테무르의 거점이자 요동에서 가장 큰 성이었던 요동성을 함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요동성은 기원 전부터 존재했던 오래된 성이었는데요. 삼국지에서도 나오는 공손씨 정권이 바로 이곳을 거점으로 삼았었고, 시간이 흘러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차지한 뒤부터는 고구려 요동 방어선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동성은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도 끝까지 당나라에 항복하지 않고 저항했던 11개의 성들 중 하나이기도 했죠. 근데 이 요동성은 산성이 아니라 평지에 지어진 평지성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평지성은 험한 지형을 끼고 지어진 산성에 비해서 함락시키기가 쉬운데요. 하지만 요동성은 성벽의 높이가 무려 30m에다가 주위에는 물을 가득 채운 해자를 두르고 있었고, 성 곳곳에는 방어에 유리한 치성까지 설치돼 있어 웬만한 산성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의 방어력을 자랑했습니다. 지금도 요동성이 있었던 중국 랴오양시를 가보면 요동성의 성벽터를 경계 삼아 도시 시설들이 들어서 있을 정도이고요. 성 주변의 해자도 어찌나 야무지게 만들어놨는지 지금까지도 성을 둘러쌌던 해자의 절반 이상이 물이 채워진 채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인임, 이성계, 지용수 등이 이끄는 고려군은 압록강을 건너 기사인 테무르의 본진인 요동성을 향해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동원됐던 군사의 수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몇몇 기록으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최소 5만에서 최대 10만 명 정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압록강을 건넌 고려군은 가볍게 무장한 3,000기의 경기병대를 선발대로 편성해 먼저 요동성으로 출발시키는 한편, 군대 또한 7일치의 식량만을 챙겨 최대한 빠르게 요동성을 향해 진군합니다. 먼저 출발했던 선발대는 기동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요동성에 금방 도착합니다. 그리고 곧 요동성 주변을 뛰어다니며 건물을 파괴하고 요동성 안쪽으로 화살을 쏘면서 기사인 테무르의 심기를 건드리기 시작하죠. 기사인 테무르는 고려군을 굉장히 귀찮아하면서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그냥 쳐버리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하는데요. 그의 책사 김바야는 적군의 수가 불어나기 전에 공격하는 게 좋겠다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기사인 테무르는 요동 최강의 맹장이었던 처명한테 군사를 만여 명 정도 주고는 성문을 열고 나가 고려의 선발대를 공격하라고 명령하죠. 처명은 중군은 정면에서 공격하고 좌우익은 놈들을 포위해라 라며 그럴싸하게 지휘도 하는데요. 실제로 처명은 고려군 선발대에게 승리를 거두며 고려군을 밀어붙입니다. 고려군 선발대는 황급히 남쪽으로 후퇴를 했죠. 처명은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마라, 저들을 전멸시키고 고려군의 사기를 꺾어버리자 라며 맨 앞에서 돌격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고려군의 전략이었습니다. 신나게 고려군 선발대를 추격하던 처명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고려군의 유인작전에 말려든 것이었고, 드디어 나타난 고려군의 본대와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군의 선봉장은 다름 아닌 이성계였죠. 이성계는 처명에게 너희 님이 대군에게 포위됐으니 의미 없이 목숨을 버리지 말고 항복하라고 하는데요. 처명은 고려놈들에게 항복할 생각 따위 없다, 덤벼라 라고 외치고는 계속 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명과 그가 이끄는 직속부대는 나름 용맹하기가 늑대 떼와도 같아서 적은 숫자였음에도 고려군에게 밀리긴커녕 오히려 잘 싸웠다고 하죠. 이 모습을 본 이성계는 죽이긴 아깝군 이라며 활을 쏘아 처명의 투구를 날려버리는데요. 깜짝 놀란 처명에게 다시 한번 항복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하지만 처명은 그깟 화살 쳐내면 그만이다 라며 거절을 했죠. 그래서 이성계는 이번엔 자신의 최종 병기인 현전을 꺼내드는데요. 일부러 처명의 허벅다리를 쏴서 명중시킵니다. 제 아무리 요동 제일검이어도 현전을 쳐낼 수는 없었던 거였죠. 이때 처명은 아주 고통스러워하며 황급히 말머리를 돌려서 응급처치를 받으러 다녀왔다고 합니다. 이때 사실상 지휘관이 자리를 비우게 된 거였는데요. 만약 이성계가 이 틈을 기회 삼아 공격했다면 손쉽게 승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의 계획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얼마 후 다리에 붕대를 감고 나타난 처명은 또다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역시 요동의 최강자다운 대단한 기백이었죠. 하지만 이성계는 정말 살벌하게 이번에 항복하지 않으면 머리를 꿰뚫어 주겠다며 엄포를 놓습니다. 그리고 그 기세에 눌려버린 처명은 드디어 이성계를 향해 절을 올리며 충성을 맹세하게 됩니다. 여담으로 이때 이성계의 부하가 된 처명은 이성계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가 활약을 펼쳤고요.
특히 왜구와의 격전이 벌어졌던 황산대첩에서는 이성계가 왜구들에게 고립돼 위기에 처하자 왜구들을 닥치는 대로 베어내면서 결국 이성계를 구출해내기도 합니다. 한편 요동성에 있던 기사인 테무르와 김바야는 처명이 고려에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경악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충격에 휩싸여 있는 동안 고려군은 요동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렸죠. 게다가 처명이 항복했다는 소식은 요동성 내에서도 빠르게 퍼져가는데요. 급기야 성벽 위로 요동성 백성 하나가 뛰어올라와서는 지금 성주가 강제로 자기들을 몰아붙이고 있다며 요동성의 백성들은 싸울 생각이 없으니 공격을 하면 거저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소리치는 일까지 일어납니다. 이 모습을 본 이성계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바로 공격 명령을 내리죠. 사료에는 당시의 공성전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려군은 과거 수나라의 100만 대군이 3개월 동안이나 함락시키지 못했던 요동성을 단 반나절 만에 손에 넣었습니다. 비록 기사인 테무르는 잡지 못했지만 그의 책사 김바야는 사로잡는 성과도 거뒀죠. 그런데 고려군은 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것은 바로 요동성의 식량 창고를 불태워버린 일이었는데요. 애초에 요동성으로 올 때 7일치의 식량만 가져왔기 때문에 고려군에게 요동성의 식량은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식량 창고가 불타면서 고려군은 굶주림에 허덕이게 됩니다. 고려군 지휘부는 고려 본국에 식량을 요청해봤지만 그들도 당장 식량이 오는 게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고려의 식량 사정이 좋지 않았고 대규모 군대를 먹일 만큼의 식량이 갑자기 압록강을 넘어오기도 어렵거니와 설령 넘어온다 치더라도 압록강에서 요동성까지의 거리는 직선거리로만 500리에 달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고려군 지휘부에 또 다른 적이 출현했다는 급보까지 날아드는데요. 원나라의 군벌 나하추가 수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요동성 쪽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고려군 지휘부는 요동성에 남아 굶주림과 싸우며 성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일단 후퇴해 훗날을 기약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고려군은 눈물을 머금고 후퇴를 결정하죠. 당시 상황을 보면 이 결정은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한 군대라 해도 배고픔과 싸워 이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 요동성에 있는 고려군은 사실상 고려의 주력 부대였기 때문에 만약 이들이 전멸하거나 포로가 된다면 고려의 국방력에 큰 구멍이 뚫리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고려군은 나하추에게 쫓겨 퇴각하면서 물자와 사람을 실어나르는 데 쓰던 소와 말까지 잡아먹어야 하는 지경이었고 전투에서 죽은 군사들보다 굶주림과 추위로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후퇴행렬은 대우를 갖추지 못하고 무질서한 상태가 되었죠.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고려군 지휘부가 꾀를 대어 후퇴하는 길 곳곳에 변소와 마국간을 만들어 추격을 해오던 나하추를 속이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입니다. 변소와 마국간을 만들며 후퇴할 정도로 고려군의 후퇴행렬이 질서정연해 보이기 위한 것이었고요. 나하추는 너무 깊숙이 추격했다간 오히려 당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이틀 만에 추격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이렇듯 고려는 날카로운 공격으로 난공불락의 요동성을 함락시켰지만 황당한 실수와 보급 전략의 문제로 인해 스스로 무너지면서 아쉽게도 요동을 비우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소식을 들은 공민왕은 매우 아쉬워하며 빠르게 군사력을 재정비하고 군량미도 징발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필 당시 명나라의 황제는 나름 능력이 출중했던 주원장이었고 그는 요동이 비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군사를 보내 발빠르게 요동 일대를 점령해버립니다. 이어서 명나라는 요동의 요동도사와 정유이라는 기구까지 설치해 결국 요동 전체를 집어삼키는 데 성공하죠. 사실상 명나라가 어부지리로 요동을 차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후 만주 북부에 나하추 세력까지 제압하는 데 성공한 명나라는 1388년 고려 국경지대에 천령이라는 기구를 설치하겠다며 고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데요. 이는 고려의 전략적 요충지를 은근슬쩍 빼앗은 후 기회를 보아 고려 전체까지 먹어버리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당할 고려가 아니었죠. 당시 고려의 재상은 다름 아닌 최영 장군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영은 제2차 요동 정보를 계획한 뒤 이성계에게 군사를 주어 요동으로 다시 한번 군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성계는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까지 올라갔다가 그만 위화도에서 칼을 거꾸로 잡고 회군해버렸고 그렇게 제2차 요동 정벌도 무산되어 버렸죠. 그리고 조선 건국 후 이성계가 왕위에 있을 때 또다시 명나라와의 갈등이 일어나 이번엔 정도전의 주도하에 제3차 요동 정벌이 계획됐던 적도 있습니다. 조선 초기 사료에는
이때 전국의 조선군들이 모여서 대규모 진법 훈련을 실시한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오죠. 하지만 2, 3차 유동정벌도 이방원이 일으킨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이 숙청되면서 백제화되어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총 3편에 걸쳐 고려의 유동정벌 시리즈를 알려드렸는데요. 많은 역사 속 이야기들이 해피엔딩 또는 새드엔딩으로 끝나지만 사실 진짜 역사는 해피엔딩도 새드엔딩도 아닌 그 사이 어디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유동정벌 시리즈가 바로 그런 이야기였고요. 그래도 작디 작은 고려라는 나라에서 공민왕이라는 똑똑한 왕과 이성계라는 용맹한 장수가 동시대에 등장해 민족의 자주성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고구려의 옛 영토까지 되찾을 뻔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역사의 한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